민호가 돌아오자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애 앞에서 방귀를 뀌셨어요. 준이랑 놀고 있는데 냄새가 나서 기가 막혔다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배가 안 좋아서. 지연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머님, 그리고 어머니 방구가 나와도 애 앞에선 참으세요. 더러워 죽겠어요, 정말. 더럽다는 말에 순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이에요. 부산 해운대구 재래시장 뒤편에서 침구수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째네요. 이불솜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게 제 일상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솜니불을 잘 안 씁니다. 다들 거위털이니 오리털이니 하는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42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말이죠. 결혼도 하고 해운대에서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라는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39인데 참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손주가 생기면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아들만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들이 잘 되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였죠. 가게 일은 힘들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하지만 손님들이 이불솜을 새로 넣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푹신하다고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저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했죠. 민호가 가끔 전화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엄마 건강해? 밥 잘 먹어? 그런 짧은 말 한마디에도 힘이 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손끝이 야무지다고도 하셨죠.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것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에 있는 4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였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둘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 집을 처음 샀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소. 바다 보이는 집 샀소. 남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저는 그 집을 지켰습니다. 혼자 살기엔 좀 컸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밥을 할 때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석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애도 생기고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 이제는 좀 넓은 데로 가야 하지 않을까? 민호 부부는 해운대 다른 동네에 있는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살기엔 괜찮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좁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고생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맞벌이 하면서 애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큰 집으로 옮기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테고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애 키우려면 넓은 집 있어야지. 어차피 저 혼자 살기엔 큰 집이고 나중에는 어차피 민호한테 갈 거 아닌가. 미리 주는 게 낫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호와 지연도 함께였어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거야. 너희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도장을 꽉 눌러 찍었어요.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제 민호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죠.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어머님, 집 나가실 거면 청소 싹 해놓고 나가세요. 저는 버스 안에서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어요. 방금 넘긴 집인데, 제가 30년 넘게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왜 저한테 청소를 하고 나가라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맞벌이라 힘들겠지. 애도 있고 내가 좀 더 해주면 되지 뭐.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민호 잘 되게 해준 거잖아. 그치? 하지만 남편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파트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어?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물론이지,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는 흔쾌히 그러마 토요일에 갈게. 라고 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아파트로 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주방이랑 화장실 청소 부탁드려요. 인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말투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알았다, 그래.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어요. 화장실 타일도 솔로 문지르고 변기도 깨끗이 닦았죠. 몇 시간을 그렇게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지연이 배달 음식을 시켰더라고요. 민호와 지연 둘이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권하지도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바닥에 발자국 있어요.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아까 청소할 때 물걸레질을 했는데 완전히 마르기 전에 지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미안하다. 지금 다시 닦을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67살 노인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데 민호는 옆에서 치킨만 먹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애 키운다고 요즘 좀 예민해. 그냥 좀 맞춰줘.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알았다, 그래.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침구수선소 작업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했죠. 그 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지연이 한테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어머님,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세요.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채워 넣어 주세요. 어머님, 세탁기 돌렸으면 건조까지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기꺼이 해줬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좋았고 며느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요구가 늘어났어요. 애 목욕시켜주세요. 마트장 좀 받아주세요. 아, 그리고 주말엔 저희 여행 가니까 집 비워주세요. 주말에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집인데 주말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희 부부가 집에 없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안 되죠.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올 생각도 없었지만 남처럼 마치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오지 말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어요. 알겠어. 주말엔 오지 않으마. 그렇게 대답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댔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민호는 예전에는 엄마 편이었는데 결혼 후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 앉았어요. 딱 10분만 쉬려고 했죠. 그때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님, 왜 앉아 계세요? 청소해놓고 나가시라니까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지금 막 마무리했어.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그랬더니 지연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척하면서 저희 생활을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와주는 척이라니요. 제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호가 뒤에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좀 알아서 해. 아들마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작업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구수선소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는데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물으셨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잠을 못 잤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연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내일 오셔서 애 좀 봐주세요. 저희 둘 다 야근이라서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손주 생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몇 시에 갈까? 4시쯤 오시면 돼요. 애 유치원 데려오는 거랑 저녁 먹이는 것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날 손주 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서 저녁을 먹였어요. 준이한테 밥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다가 문득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어요. 나이가 드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에 가스도 자주 차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방구가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났어요. 준이가 킥킥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방귀 뀌었어.
제가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죠. 미안. 할머니가 배가 아파서 그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지연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예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그게. 미안해. 배가 좀 안 좋아서. 지연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준아, 이리 와. 엄마랑 방에 있자. 문을 닫는 소리가 쾅 하고 크게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구 한번 끼었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나서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오자마자 지연이 방에서 나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좀 말씀드려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애 앞에서 방귀를 뀌셨어요. 준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서 정말 기가 막혔다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배가 안 좋아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랬더니 지연이 더 화를 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면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니 방구가 나와도 애 앞에선 참으세요. 더러워 죽겠어요, 정말. 더럽다니요. 제가 더럽다는 말인가요? 지연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민호가 말을 꺼냈지만 지연이 끊었습니다. 아니, 이게 한두 번이에요? 어머님 오시면 집안 냄새 나고 저는 진짜 스트레스예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청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열심히 한 게 그거예요? 구석구석 먼지투성이던데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민호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좀 심하긴 한데 틀린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탓하는 거예요. 방구는 나도 조절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데. 그래, 최대한 조심하마. 제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지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애 앞에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갔어요. 민호가 따라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요즘 육아랑 일같이 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래, 알겠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럽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방구 한번 끼었다고 저를 더럽다고 하다니요. 저도 사람인데 나이 들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손주 돌봐주고 청소해주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은이 취급받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럽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집은 당신이랑 나랑 30년 넘게 모아서 산 집이잖아요. 그 집을 민호한테 줬더니 날 이런 식으로 대하네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어요. 증여 계약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그걸 한참 들여다봤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전화번호였어요. 법률 상담도 여러 번 받았었죠. 아침이 되면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헌신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9시가 되길 기다렸다가 박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나서 변호사님이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김순자예요.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증여 취소하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여 취소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박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목이 쉬었더라고요. 순자 씨,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그럼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증여 계약서 사본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그래도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민호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오후 지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오후에 집 청소 부탁드려요. 손님 오기로 했거든요. 또 청소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알았다고 답장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답장을 보냈더니 금방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병원 가야 해서.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박 변호사님 만나러 가는 걸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모레는 가능하세요? 그때 가서 연락할게. 네, 그럼 빨리 나으세요. 전화를 끊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네, 선생님. 박 변호사님은 증여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증여는 아직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군요. 그럼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요. 며느리분이 어떻게 대했는지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증거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혹시 있으세요? 문자는 몇 개 있었습니다. 지연이 보낸 문자들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문자는 조금 있는데 녹음은 없어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는 대화할 때 녹음을 해두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집 좀 와주세요. 화장실하고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또 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후에 아파트로 갔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주방 청소부터 해주세요. 알았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지연이 베란다로 나가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베란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다 들렸죠. 응, 나야.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계셔. 친구한테 전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늙은이, 이제 아파트 우리 거니까
부려먹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늙은이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냄새도 나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구는 또 얼마나 껴대는지 같이 살기 싫어 죽겠다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증여 잘 받았잖아. 이제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거야. 청소도 빨래도 다 시키면 되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은이 취급을 받는구나. 날 사람 취급조차 안 하는 것 같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집은 남편과 함께한 제 모든 것이었는데 그렇게 넘겨줬더니 저를 부려먹을 대상으로만 보는 거였어요. 그래, 다음 주에 봐. 끊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지연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청소를 마무리했죠. 어머님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그럼 이제 가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마치 가정부한테 말하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녹음을 멈췄어요. 다행히 다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어요. 그 늙은이 부려먹어도 돼. 증여 잘 받았잖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거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건 착취였습니다. 아침 9시 30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선생님, 증거 있어요. 녹음했어요. 오, 그래요? 좋은 증거인가요? 네, 결정적이에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저를 늙은이라고 하고 부려먹는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녹음 파일 꼭 가져오세요. 그리고 순자 씨. 네.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돌보겠다는 뜻이시군요. 잘 결심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죠.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증여자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여는 아직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니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증여 취소 통지서를 보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등기 이전 절차를 중단시키고요. 민호가 알면, 아들이 알면 어떻게 하죠? 박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순자 씨, 두려우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해주세요. 증여 취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서류 준비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셔서 베란다 청소 좀 해주세요. 예전 같으면 알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안한데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좀 바빠서. 어머님, 저희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거면서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이번 주는 어려워. 다음에 연락할게. 에휴, 알겠어요.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박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증여 취소 통지서 발송했습니다.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아들분이나 며느리분한테서 연락 올 텐데 놀라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민호가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자는 거였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잘했소,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뺨에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불솜을 두들기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민호한테 통지서가 도착하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도 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화가 난 것 같았죠.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긴. 증여 취소 통지서가 왔어. 이게 무슨 짓이야? 드디어 도착했구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내가 보낸 거야. 엄마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이래? 민호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박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뭐? 지금 당장 가야 돼? 응, 지금 당장. 지연이랑 같이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민호한테 연락 왔어요. 지금 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죠? 물론입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순자 씨도 오세요. 1시간 후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10분쯤 지나서 민호와 지연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갑자기 증여를 취소하다니. 왜 이게 어머니한테 다시 넘어간 거예요? 네,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무슨...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호가 흥분해서 소리쳤죠. 박 변호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그리고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박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늙은이, 이제 아파트 우리 거니까 부려먹어도 돼요.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도 굳은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어요. 솔직히 어머님 냄새도 나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방구는 또 얼마나 껴대는지. 같이 살기 싫어 죽겠다니까. 증여 잘 받았잖아. 이제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입술을 떨고 있었고 민호는 말을 잃었죠.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늙은이라고? 내 평생 모은 집을 너희한테 증여했더니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목소리 다 들었어. 민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때 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그렇게 말해도 돼? 부려먹는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산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증여는 아직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명백합니다. 증여자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몇 번을 참았는데? 제발요, 어머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민호도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이 말 듣고도 제대로 못 말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엄마. 그리고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라. 엄마,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둘 다 쓰레기야. 그 말에 민호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난 너희 가족이 아니니 더 이상 날 보러 올 필요도 없어. 나도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었다. 썩 꺼져. 마지막 말을 내뱉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해운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45평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죠.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았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바다였죠. 여보, 우리 다시 바다 앞에서 살게 됐어요. 남편 영정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침구수선소 일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어요. 누군가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주민센터 문화교실에서 재봉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년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배우러 오셨어요. 순자 선생님, 이렇게 박음질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촘촘하게 해보세요.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아이고, 멋있어라. 우리도 배워야겠네. 할머니들이 웃으셨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죠. 어느 날 문화교실 수강생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유튜브 해보는 거 어때요? 요즘 침구 수선하는 영상 인기 많던데. 유튜브요? 제가요? 그럼요. 순자 씨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침구수선 장인의 노년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요. 이불솜을 두들기는 영상, 누비입을 만드는 영상, 베개 수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할머니 손놀림이 정말 야무지시네요. 이런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댓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 솜씨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한 번만 만나요. 제발. 처음 받는 연락이었어요. 석 달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한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도 잘 살아라.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지연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참 좋았어요.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희생하지 않고 오롯이 저를 위한 삶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